샬롬, 날개 7번째. 그래도 그는 여러 번 죽어 보았으나 결국 마찬가지여서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내어 버려 두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죽고 나서 또 죽게 내어 버려 두십니까? 그래, 그는 그의 무덤을 어떻게 지울까 생각하는 끄트머리에 그는 그의 잔등 속에서 떨어져 나온 근거 없는 저고리에 그의 무덤 파편을 주섬주섬 싹 끌어 모아 가지고 더벅더벅 걸어 보기로 작정하여 놓고,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나를, 또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것을 차례차례로 보아 내려가기로 하였다. 케인은 그에게 빌려주었던 저고리를 입은 다음 서양 시가레트처럼 극장으로 몰려갔다고 그는 본다. 케이의 저고리는 풍기 취체 탐정처럼 그에게 무덤을 경험케 하였을 뿐인 가장 간단한 불변색이다. 그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까마귀처럼 트릭을 웃을 것을 생각하는 그는 그의 모자를 벗어 땅 위에 놓고 그 가만히 있는 모자가 가만히 있는 틈을 타서 그의 구두 바닥으로 힘껏 내려 밟아 보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종아리 살구뼈까지 내려갔건만 그곳에서 장엄히도 승천하여 버렸다. 남아있는 박명의 영혼, 고독한 저고리의 폐허를 위한 완전한 보상, 그의 영적 산술. 그는 저고리를 입고 길로 나섰다. 그것은 마치 저고리를 안 입은 것과 같은 조건의 특별한 사건이다. 그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기로 하고 길을 그 길대로 생각 끝에 생각을 겨우 이어가면서 걸었다. 밤이 그에게 그가 갈 만한 길을 잘 내어주지 않는 협착한 속을, 그는 밤은 낮보다 빽빽하거나 밤은 낮보다 대외달았거나 밤은 낮보다 좁거나 하다고 늘 생각하여 왔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별일 별로 없이 좋았거니와 그는 엄격히 걸으며도 유기된 그의 기억을 안고 초조히 그의 뒤를 따르는 저고리의 영혼의 소박한 자태에 그는 그의 옷깃을 여기저기 적시어 건설되지도 항해되지도 않는 한 성질없는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다니는 줄 그도 모르는 채 밤은 밤을 밀고 밤은 밤에게 밀리고 하여 그는 밤의 밀집 부대의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모험인 줄도 모르고 모험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그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그의 방정식 행동은 그로 말미암아 집행되어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 버리지 못하느냐. 어디까지라도 괴로움이었음에 변동은 없었구나. 그는 그의 행렬의 마지막에 한 사람의 위치가 끝난 다음에 지긋지긋이 생각하여 보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그는 그가 아닌 그이지. 그는 생각한다. 그는 피곤한 다리를 이끌어 불이 던지는 불을 밟아가며 불로 가까이 가보려고 불을 자꾸만 밟았다. 그런 바에야 그는 가자. 그래서 스커트 밑에 번쩍이는 조그만 메달에 의미 없는 베제를 붙인 다음 그 자리에서 있음직히 있으려 하던 의미까지도 잊어버려 보자는 것이 그가 그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과까지도 잘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자 그렇게 하얘지게 그를 그런 대로 내어 던져 버렸다. 심상치 않은 음향이 우뚝 서는 공기를 몇 개 넘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치는 않는 길이어야만 할 것이 극기의 하에는 심상하고 만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지만 그 일에 이르러서는 심상해도 좋다고 그래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좋게 되니까 그는 생각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는 답보를 계속하였는데 페이트먼트는 훌훌 나르는 초콜릿처럼 훌훌 날아서 그의 구두 바닥 밑을 미끄러이 쏙쏙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욱 답보를 시키게 한 원인이라면 그것도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의 대부분은 음악적 효과에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버릴 만침 이날 밤에 그는 음악에 적지 아니한 편애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을 만치 안개 속에서 라이트는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는 그에게 있어서는 마술에 가까운 기술로 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었다. 도어가 그를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거의 동시에 무거운 저기압으로 흐르는 고기압의 기류를 이용하여 그는 그 레스토랑으로 넘어졌다 하여도 좋고 그의 몸을 게다가 내어버렸다 틀어 박았다 하여도 좋을 만치 그는 그의 몸뚱이의 향방에 대하여 아무러한 설계도 하여 놓지는 아니한 행동을 직접 행동과 행동이 가지는 결정되어 있는 운명에 내어 맡겨 버리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 돌연적인 탓에 그에게서 빠져 벗어져서 엎드러졌다. 그는 이 결과는 그가 받아서는 내어 던지는 그의 하는 일의 무의미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사사오입 이하에 쓸어내었다. 그의 사고력은 그를 도막도막 내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 사고력은 그가 도막도막 낸 것은 아니게 되어버린 다음에 그는 슬그머니 없어지고 단편들이 춤을 한 객씩만 주고 그가 물러가 있음직이 생각되는 대로 차례로 차례 안위로 물러버리니까 그의 짓거리는 것은 점점 깊이를 잃어버려지게 되니 몸이 건조한 그의 한 가닥씩의 고개가 경청하는 하나도 물론 없을 것이었지만 있었으나 그러나 걔는 그의 새빨갛게 찢어진 얼굴을 보고 곧 나가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가 있다. 그가 늘 산보를 가면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돌이 돌연히 있으면 그는 늘 그곳에 기대는 버릇인 것처럼 그는 한 여자를 늘 찾는데 그 여자는 참으로 위치를 변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그는 곧 기댄다. 오늘은 나도 화 나는 일이 썩 많은데 그도 화가 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기 전에 그렇냐고 한번 물어보는 듯이 눈을 여자에게로 훌깃 떠보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여자도 곧또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그 의미는 퍽 다른 줄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지만 그는 알지 않는다. 오늘 모두 놀러 갔다가 오는 사람들뿐이 퍽 많았는데 그도 놀러 갔었더랍니까? 하고 여자는 그의 쏙 들어간 뺨을 쏙 씻겨 쓰다듬어 주면서 물어보면 그래도 그는 그렇다고 그래 버린다. 술을 먹는 것은 그의 눈에는 순을 먹는 것과 같이 밖에는 안 보이게 아파 보이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는 술을 먹지 않으며 커피를 마신다. 여자는 싫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얼굴에 있는 눈가앗이 대단히 벌게지면 여자의 눈은 대단히 성질이 달라지면 마음은 사자와 같이 사나워져 가는 것을 그가 가만히 지키고 앉아 있노라면 여자는 그에게 별짓을 다하여도 그는 변하려는 얼굴의 표정에 멱살을 꽉 붙들고 다시는 놓지 않으니까 여자는 성이 나서 이빨로 입술을 꽉 깨물어서 피를 내고 죽음기와 같은 국어로 그에게 향하여 가느다랗고 길게 막 퍼부어도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자는 운다. 누가 이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버릇이 여자에게 붙어 있는 줄 여자는 모르는지 그가 여자의 검은 꽃 꽂힌 머리를 가다미 쓰다듬어 주면 너는 고생이 자심하냐는 말을 의뢰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도 한 줄 알고 여자는 그렇다고 고개를 테이블 위에 엎드려 올려놓은 채 좌우로 조금 흔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상하로
흔들 수 없는 까닭인 증거는 여자는 곧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을 들어 그에게로 주면서 발뚝을 홀홀 거두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마르지 않습니까? 하고 앞만 내어 밀어도 그에게는 얼마만큼에서 얼마만큼이나 말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겠다고 그저 간단히 건드려만 두면 분한 듯이 여자는 막 운다. 아까까지도 그는 저고리를 이상히 입었었지만 지금은 벌써 그는 저고리를 입은 평상시를 걷는 그이고 말아버리게 되어서 길을 걷는다. 무시무시한 하루의 하루가 차츰차츰 끝나 들어가는구나 하는 어둡고도 가벼운 생각이 그의 머리에 씌운 모자를 쓰면 벗기고 쓰면 벗기고 하는 것과 같이 간질간질 상쾌한 것이었다. 조금 가만히 있으라고 앙부르에 씌워진 채로 있는 봉투를 벗겨 놓은 다음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책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드럼프를 섞을 때와 같이 섞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찾기 위한 섞은 것을 차곡차곡 추리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얼른 나오지 않는다. 시계는 8시. 불빛이 방 안에 환한하여도 시계는 친다든가 간다든가 하는 버릇을 조금도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때부터쯤 그야 하는 일을 시작하면 저녁밥의 소화에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까닭은 그는 결코 음식물의 완전한 소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대개 우애만 하면 그저 그대로 잊어버리고 내어버려 두리라 하는 그의 음식물에 대한 관념이다. 백지와 색연필을 들고 덧문을 열고 문 하나를 연 다음 또 문 하나를 연 다음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이제는 어지간히 들어왔구나 생각되는 때쯤 하여서 그는 백지 위에다 색연필을 세워 놓고 무인지경에서 그만이 하다가 고만두는 아름다운 복잡한 기술을 시작하니 그에게는 가장 넓은 이 벌판이 밝은 밤이어서 가장 좁고 갑갑한 것인 것 같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점점 늘어가니 그가 들어갔다가는 언제든지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 나올 수는 염려 없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차츰차츰 그렇지도 않은 것은 그가 알면서 도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니까 그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이런 때에 여자가 와도 좋은 때는 그의 손에서 피곤한 연기가 무럭무럭 기어오르는 때이다. 그 여자는 그 고생이 자심하여서 말랐다는 널찍한 손바닥으로 그를 투벅투벅 두드려 주어서 잠자라고 하지만 그는 여자는 가도 좋다 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가끔 정말 좀 와주었으면 생각도 한다. 그가 만일 여자의 뒤로 가서 바지를 걷고 서면 그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어버릴 만큼 화가 나서 말랐다는 여자는 널쩍한 체격을 그는 여자뿐 아니라 아무에게서도 싫어하는 것이다.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거추장스러이 굴지 말고 산뜻이 넷만 쳤으면 여북 좋을까 생각하여도 시계는 그렇지 않으니 아무리 하여도 하나 둘 셋은 내어버릴 것이니까 인생도 이럭저럭 하다가 그만일 것인데 남모를 여인에게 웃음까지 산 저고리의 지저분한 경력도 흐지부지 다 쓰러질 것을 어떻게 마음 졸일 것이 아니라 앙뿌르에 봉투 씌우고 옷 벗고 몸뚱이는 친구의 떠매어 맡기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어 편할까 하고 그는 잔다. 지팡이 역사, 지팡이 역사. 아침에 깨기는 일찍 깨었다는 증거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생각하면 여관으로 돌아오기를 닭이 울기 시작한 후에 참 또 생각하면 그 밤중에 달도 없고 한 시골길을 단마장이나 되는 읍내에서
어떻게 걸어서 돌아왔는지 술을 먹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둘이 걸어오면서 S가 코를 곤 것은 기억한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듣기 싫은 여자 목소리로 김상, 오정이 지났는데 무슨 잠이요? 어서 일어나요. 그러는 바람에 일어나 보니까 잠은 한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9시 반이니까 오정이란 말은 여관 주인 아주머니 애누리가 틀림없습니다. 곁에서 잤던 S는 벌써 담배로 꽁다리 4개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나갔는지 없고 내가 늘 흉보는 S의 인생관을 꾸려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참 궁상스러운 가방이 쭈글쭈글하게 놓여 있고 그 속에는 S의 저서가 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말을 신지 않은 채로 구두를 신었더니 좀 못 박힌 모서리가 아파서 안 되었길래 다시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S가 어디로 갔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건너편 방에서 묵고 있는 참 뚱뚱한 사람이 나를 자꾸 보길래 좀 겸언쩍어서 문 밖으로 나갔더니 문 앞에 늑대같이 생긴 시골뜨기 개가 2마리가 나를 번갈아 흘낏흘낏 쳐다보길래 그것도 싫어서 도로 툇마루로 오니까 그 뚱뚱한 사람은 부처님처럼 아까 앉았던 그대로 앉은 채 또 나를 보길래 참 별 사람도 다 많군. 왜 내 얼굴에 묻었나? 그런 생각에 또 대문간으로 나가니까 그때야 S가 어슬어슬렁 이리로 오면서 내 얼굴을 보더니 공연히 싱글벙글 웃길래 나는 또 나대로 공연히 한번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대체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참 새벽에 일어나서 수십 리길을 걸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태 잤느냐고 나더러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길래 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일러 바쳐보라고 그랬더니 문무정에 가서 영감님하고 기생이 활 쏘는 것을 맨 처음에 보고 그래서 나는 무슨 기생이 새벽부터 활을 쏘느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은 아니하고 또 문회 서원에 가서 팔 선생의 사당을 보고 기운정에 가서 약물을 먹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수십 리길에 틀림은 없지만 그게 원 정말인지 고지 들리지는 않는다고 그랬더니 애하 각키를 내어놓으면서 저 건너 전일각 식당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왔으니까 탐승 비용은 10전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싱겁게 애세게 속은 것은 잠이 덜 깨었거나 잠이 모자라는 까닭이라고 그랬더니 참 그렇다고 나도 잠이 모자라서 죽겠다고 애쓰는 그랬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10가지나 되는데 풋고추로 만든 것이 5가지. 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오더니 차는 없지만 많이 먹으라고 그러길래 구첩 반상이 찬이 없으면 찬 있는 밥상은 그런 찬을 몇 가지나 놓아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가지수는 많지만 입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많이 먹으라고 그러길래 아주머니는 공연히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그렇지만 쇠고기 많은 서울서 얻어먹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길래 서울서도 쇠고기는 팔아도 경찰서에서 꾸지람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송아지 고기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럽니다. 나는 상에 놓인 송아지 고기를 다 먹은 뒤에 냉수를 정하였더니 아주머니가 손수 가져오는지라 죄송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냉수 한 지게에 오전하는 줄은 김상이 서울 살아도 서울 사니까 모르리라고 그러길래 그것은 또 어째서 그렇게 냉수가 값이 비싸냐고 그랬더니 이 온천 일대가 어디를 받은지 펄펄 끓는 물밖에는 안 솟는 하나님한테 죄받은 땅이 되어서 냉수가 먹고 싶으면 보통 같으면 거저주는 온천물을 듬뿍 길어다가 잘 식혀서 냉수를 만들어서 먹을 것이로되
유황 냄새가 몹시 나는 거로 서울서 수돗물만 훌쩍훌쩍 마시고 살아오던 사람 손님들이 딱 질색들을 하는 고로 부득이 지게를 지고 한 마장이나 넘는 정거장까지 냉수를 한 지게에 오전식을 주고 사서 길어다 먹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물통이 좀 새든지 하면 오전어치를 사도 이전어치밖에 못 얻어 먹으니 셈을 따지고 보면 이 냉수는 한 대접에 1전씩은 받아야 경우가 옳은 것이 아니냐고 아주머니는 그러는지라. 그것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럼 이 냉수는 특별히 조심조심하여서 마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렇지만 냉수는 얼마든지 거저 드릴 것이니 염려 말고 꿀떡꿀떡 먹으라고 그러는 말을 듣고서야 S와 둘이 비로소 마음 놓고 벌떡벌떡 먹었습니다. 발동기 소리가 왼종일 밤새도록 탕탕탕탕 나는 것이 헐일 없이 항구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난다고 S가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한지게에 오전씩 하는 질기고 튼튼한 냉수를 길어 올리는 펌프 모터 소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밥값을 치르려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어쩌녁을 안 먹었으니까 70전씩 1원 40전만 내라고 그러는지라. 1원짜리 2장을 주니까 거스를 돈이 없는데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바꾸어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는 것을 말리면서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나머지는 아주머니 외떡을 사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아주머니더러 외떡을 사 먹으라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또 돈 60전을 가지고 파라솔을 사 가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인즉 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슬하의 1점 혈육으로 귀여운 따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는 3살입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따님 외떡을 사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은 참 유감입니다. 주인 영감을 못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주인 영감은 어디를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가느냐고 그러니까 새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읍내에 들어갔다고 아주머니는 그러길래 나는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를 하고 그 두 사람은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대체로 이 황해선이라는 철도의 레일폭은 너무 좁아서 똑토렇고 레일폭만 한 것이 참 앙증스럽습니다. 그리로 굴러다니는 기차, 그 기차를 끌고 달리는 기관차야말로 가엾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치이면 사람이 다칠는지 기관차가 다칠는지 참 알 수 없을 만치 귀엽고도 갸륵한 데다가 그래도 크로싱에 오면 말뚝에다가 간판을 써서 가로되 기차의 조심, 그것을 읽은 다음에 나는 애쓰더러 농담으로 그 간판을 사람에게 보이는 쪽에다 기차의 조심 그렇게 쓰고 기차에서 보이는 쪽에는 사람의 조심 그렇게 따로따로 썼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 좋았겠다고 그래 보았더니 뜻밖의 S도 찬성하였습니다. S의 그 인생관을 집어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캡을 쓴 여관, 심부름꾼 여성이 들고 벌써 플랫폼에 들어서서 저쪽 기차가 올 쪽을 열심히 바라보고 섰는지라 시간은 좀 남았는데 혹 그 캬크비키 녀석이 그 가방 속에 든 인생관을 건드리지나 않을까 겁이 나서 얼른 그 가방을 이리 빼앗으려고 얼른 우리도 개차를 통과하여서 플랫폼으로 가는데 여관 보이가 캬쿠비키나 호텔 자동차 운전수들은 1년간 입장권을 한꺼번에 샀는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드나드는데 다른 사람은 전송을 하러 플랫폼에 들어가자면 입장권을 사야 된다고 역부가 강경하게 막은지라. 그럼 입장권은 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0전이라고. 그거 참 비싸다고 그랬더니 역부가 힐끗
십전이 무엇이 호되어서 그러느냐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만 십전이 아까워서 그 사람의 친한 사람의 전송을 플랫폼에서 하는 것만은 중지하는 모양입니다. 장난감 같은 시그널이 떨어지더니 갸륵한 기관차가 연기를 제법 펄썩펄썩 품으면서 기적도 쓱 한번 올려보면서 들어옵니다. 금태를 둘은 월급을 많이 타는 높은 역장과 금태를 하나밖에 안 둘은 월급을 좀 적게 타는 조역이 나와섰다가 그 을에 주고받고 하는 굴렁쇠를 그 얌전하게 생긴 기차도 역시 주고받는지라 하도 어줍지 않아서 S와 나와는 그래도 이 기차를 타기는 타야 하겠지만도 원체 겁도 나고 가엾기도 하여서 몸뚱이가 조그매지는 것 같아서 간지리는 것처럼 남 보기에는 좀 쳐다보일 만치 웃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호루라기가 불리고 하는 채는 다 하느라고 기저귀 쓱 한번 울리고 기관차에서 픽 소리가 났습니다. 기차가 떠납니다. 십전이 아까워서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은 맥고자를 쓴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그러는지 쭈글쭈글한 정하지도 못한 손수건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치치포포 그러면서 징검다리로도 넉넉한 개천에 놓인 철교를 건너갈 때 같은 데는 제법 흡사하게 기차는 소리를 낼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불쌍한 기차가 객차를 세 채나 끌고 왔습니다. S와 우리 두 사람이 탄 객차는 맨꼴찌 객차인데 그 객차의 안에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정말 기차처럼 박스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전차처럼 가로 기다랗게 나란히 앉은 것입니다. 우선 내외가 두 쌍인데 썩 젊은 사람이 썩 젊은 부인을 거느리고 부인은 새빨간 핸드백을 들었는데 바깥 양반은 누구도 좀 헤어졌습니다. 구두가 좀 헤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꽤 늘수구레한 사람이 썩 젊은 부인을 데리고 부인은 뿔로 만든 갑이 많아 보이는 부채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바깥 어른은 뚱뚱한 트렁크를 하나 낑낑 메어가지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바깥 어른은 실례지만 좀 미련하게 생겼는 데다가 금태 안경을 널쩍한 코에 걸쳐 놓고 신문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 곁에 부인은 깨끗하고 살갗은 희고 또 눈썹은 검고 많고 머리 밑으로 솜털이 펑 많고 까만 솜털이 나시르르하고 입술은 얇고 푸르고 눈에는 쌍꺼풀이 지고 머리에서는 전나무 냄새가 나고 옷에서는 우유 냄새가 나는 미인입니다. 눈알은 사금파리로 만든 것처럼 번쩍하고 자디찬 것 같고 아무 말도 없이 부채도 곁에 놓고 이 거러지 같은 기차 들창 바깥 경치 어디를 그렇게 보는지 눈이 깜짝이는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쌍의 비둘기로 말하면 바깥 양반은 앉았는데 부인은 섰습니다. 부인 저고리는 얄따란 향나 혹껍데기가 되어서 대패질한 소나무에 니스 칠한 것 같은 조발적인 살갗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고 내어다 보이는데 구두는 여러 조각을 누덕누덕 찍어맨 크림 빛깔 나는 복수색 구두에 마점산시 수염 같은 구두끈이 늘어져 있고 바깥 양반은 벼락간 양복 웃옷을 활활 벗길래 더워서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꾸깃꾸깃 뭉쳐서 조그맣게 만들더니 다리를 쭉 뻗고 저고리를 베개 삼아 기다랗게 들어 누우니까 부인이 한참 바깥 양반을 내려다 보더니 들어 누웠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 다음에 부인은 그 머리맡으로 앉아서 손수건을 먼지 터는 것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바깥 양반 얼굴에다 대고 부채질을 하여 주니까 바깥 양반은 바람은 안 나고
코로 먼지가 들어간다는 의미의 표정을 부인에게 한 번 하여 보이니까 부인은 그만둡니다. 그 외에는 조끼에 금시계줄을 늘어뜨린 특색 밖에는 아무런 특색도 없는 젊은 신사 한 사람, 또 진흙투성이가 된 흰 구두를 신은 신사 한 사람, 단거 장사 같은 늘수구레한 마나님이 하나 가방을 장뜩 끼고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S, 구루몽의 시몬 같은 부인의 프로필만 구경하고 앉아있는 말라 빠진 나 이상과 같습니다. 마루창 한복판 꽤 큰 구멍이 하나 뚫려서 기차가 달아나는 대로 철로 바탕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이상스러워서 애쓰더러 이것이 무슨 구멍이겠느냐고 의논하여 보았더니 S는 그게 무슨 구멍일까 그러기만 하길래 나는 이것이 아마 이렇게 철로 바탕을 내려다 보라고 만든 구멍인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 장난 구멍을 만들어 놓을 리가 없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기차 바퀴에 기름 넣는 구멍일 거 틀림없다 그랬더니 S는 이것을 참 깜빡 잊어버렸었구나. 이것은 침을 뱉으라는 구멍이라고 그러면서 침을 한번 뱉어 보이더니 나더러도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어디 침을 한번 뱉어 보라고 그러길래 나는 그 모나리자 앞에서 침을 뱉기는 좀 마음에 꺼림칙하여서 나는 그만두겠다고 그리면서 참 아가리가 여실히 타고 같이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상자 깨비로 만든 것 같은 정거장에서 고무장화를 신은 역장이 굴렁쇠를 들고 나오더니 기차가 정거를 하고 기관수와 역장이 무엇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서너 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기적이 울리고 동리 어린 아이들이 대여섯 기차 떠나는 것을 보고 박수 갈채를 하는 소리가 성대하게 들리고 나면 또 위험한 전진입니다. 어느 틈에 내 곁에는 갓쓴 혜태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두 미인은 또 일시의 시선을 나 있는 창 바깥으로 옮겨 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싱글에 웃으면서 내 얼굴 한 번씩 보더니 모나리자는 생각난 듯이 곁에 비프 스테이크 같은 바깥 어른의 기름기 흐르는 곧 잔등이 근처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본 나는 속마음으로 참 아깝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X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개발의 편지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나에게 혜태 한 개를 주는지라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이려니까 내 곁에 앉았는 갓쓴 혜태가 성냥을 좀 달라고 그러길래 주었더니 서울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카페에 성냥이 되어서 이상스럽다는 듯이 두어 번 뒤집어 보더니 짚고 들어온 길고도 굵은 어른 복면 몽뚱이 같은 지팡이를 방해 안 되도록 한쪽으로 지워 놓으려고 놓자마자 꽤 크게 와지끈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기다란 지팡이가 간데 온 데가 없습니다. 영가님은 그것도 모르고 담뱃불을 붙이고 성냥을 나에게 돌려보내더니 건너편 부인도 웃고 곁에 앉아 있는 부인도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S도 칼칼 웃고 젊은 사람도 웃고 나만이 웃지 않고 앉았는지라 좀 이상스러워서 영감은 내 어깨를 쿡 찌르더니 요다음 정거장은 어디냐고 은근히 묻는지라 요다음 정거장이고 영감님 무엇 잃어버린 거 없느냐고 그랬더니 또 여러 사람이 웃고 영감님은 우선 쌈지 괴불 주머니 등속을 만져보고 보따리 한 귀퉁이를 어루만져보고 또 잠깐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참 내 지팡이를 못 보았느냐고 그럽니다. 또 여러 사람은 웃는데 나만이 웃지 않고 그 지팡이는 이 구멍으로 빠져 달아났으니 요담 정거장에서는 꼭 내려서 그 지팡이를 찾으러 가라고 이 철도로 쭉 따라가면 될 것이니까 길은 아주 찾기 쉽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돈 주고 산 것은 아니니까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러면서 태연자약하게 담배를 뻑뻑 빨고 앉았다가 담배를 다 먹은 다음 담뱃대를 그 지팡이 집어먹은 구멍에다 대고 탁탁 더는 바람에 나는 그만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때만 웃을 수도 없는, 없인 여길 수도 없는 참 아기자기한 마음에서 역시 소름이 끼쳤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황소와 도깨비, 황소와 도깨비. 어떤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상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또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는 혈혈단신이라 먹을 것이나 있는 동안은 빈둥빈둥 놀고 그러다가 정 궁하면 나무를 팔러 나갑니다. 어디서 해오는지 아름드리 장작이나 소나무를 황소 등에다 듬뿍 싣고 장터나 읍으로 팔려갑니다.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방울 달린 소를 끌고 이랴 이랴 딸랑딸랑 이랴 이랴 이렇게 몇십 리씩 되는 장터로 읍으로 팔릴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해 저물 여기에야 겨우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방울 단 황소가 또 돌쇠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돌쇠에게는 그 황소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재산이었지요. 자기 앞으로 있던 몇 마지기 토지를 팔아서 돌쇠는 그 황소를 산 것입니다. 그 황소는 아직 나이는 어렸으나 키가 훨씬 크고 골격도 튼튼하고 털도 또 유난하게 고왔습니다. 긴 꼬리를 뒤좌로 흔들며 나무찜을 잔뜩 쥐고 덥석덥석 걸어가는 양은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그 동리에서 으뜸가는 이 황소를 돌쇠는 퍽 귀해하고 위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맑게 갠날 돌쇠는 전과 같이 장작을 한 발이 장뜩 싣고 읍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읍에 도착한 것이 오정 때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운수가 좋았던지 살 사람이 얼른 나서서 돌쇠는 그리 애쓰지 않고 장작을 팔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음에 대단히 흡족해서 자기는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소에게도 배불리 죽을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쉬고 그날은 일찍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얼마쯤 돌아오려니까 벼랑과 하늘이 흐리기 시작하고 북풍이 내리 불더니 히뜩히뜩 진눈깨비까지 뿌리기 시작합니다. 돌쇠는 소중한 황소가 눈을 맞을까 겁이 나서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서 두어 시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눈은 얼마 안 오고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저물지는 않았는 고로 돌쇠는 황소를 끌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빨리 가면 어둡기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짧은 겨울해는 반도 못 와서 어느덧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흐렸기 때문에 더 일찍 어두웠는지도 모릅니다. 야단났구나 하고 돌쇠는 야속한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가만히 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날은 춥고 길은 어둡고 그렇지만 헐 수 있나? 자, 어서 가자. 돌쇠가 혼자말같이 중얼거리는 말을 소도 알아들었는지 딸랑딸랑 투벅투벅 걸음을 빨리 합니다. 이렇게 얼마를 오다가 어느 산허리를 돌아서려니까 벼랑과 길옆 숲속에서 고양이만 한 새카만 놈이 깡짱 뛰어나오며 눈 위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꾸 절을 합니다. 돌쇠 아저씨 제발 살려주십시오. 처음에는 깜짝 놀란 돌쇠도 이렇게 말을 붙이는 고로 팔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람인지 원숭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얼굴에 몸에 비해서는 좀 기름한 팔다리, 살결은 까뭇까뭇하고 귀가 우뚝 솟고 작은 꼬리까지 달려서 원숭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 같기도 했습니다. 에? 이게 뭐냐? 돌쇠는 약간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제 이름은 산오뚜기예요. 뭐? 산오뚜기? 그때 돌쇠는 얼른 어떤 책 속에서 본 그림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얼굴은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이요. 꼬리가 달리고 발다리가 길고 귀가 옷도 일어선 것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 도깨비라고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마라 요놈아 하고 돌쇠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 요놈 도깨비 새끼지. 네, 정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 오뚜기라고도 합니다. 역시 도깨비 새끼였구나. 돌쇠는 껄껄 웃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물었습니다. 그래 대체 도깨비가 조저녁에 왜 나왔으며 또 살려달라는 건 무슨 소리냐? 도깨비 새끼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날이 따뜻했길래 도깨비 새끼들은 대여섯 마리가 떼를 지어 인가 근처로 놀러 나왔더랍니다. 하루 온종일 재미있게 놀고 막 돌아가려 할 때에 마침 동리의 사냥개한테 붙들려 꼬리를 물리고 말았지요. 겨우 몸은 빠져나왔으나 개한테 물린 꼬리가 반동강으로 뚝 잘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조를 못 피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무들도 다 잃어버리고 혼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입대껏 그 사너리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에겐 꼬리가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첫째, 제조를 피울 수가 없는 고로 먼 산속에 있는 집에도 갈 수 없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려니 사냥개가 무섭습니다. 날이 추우면 꼬리에 상처가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숲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 돌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이지요. 제발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도깨비 새끼는 머리를 땅속에 들어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빕니다.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보니까 과연 살이 바싹 빠지고 꼬리에는 아직도 상처가 생생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돌쇠는 그 정경을 보고 아무리 도깨비 새끼로서니 하는 측은한 생각이 나서 살려주기 어렵지 않다마는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 아저씨의 황소는 참 훌륭한 소입니다. 그 황소 뱃속을 꼭 2달 동안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더도 싫습니다. 꼭 2달입니다. 2달만 지나면 날도 따뜻해지고 또 상처도 나을 테고 하니까 그때는 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만 이 황소 뱃속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서 아저씨를 속이기는커녕 제가 이 소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 소를 지금보다 10갑절이나 기운이 세워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돌쇠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귀엽고 소중한 황소 뱃속에다 도깨비 새끼를 넣고 다닐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거절하면 도깨비 새끼는 필경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도깨비라기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 소의 힘을 지금보다 10배나 강하게 해준다니 그리 해로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도 못해서 돌쇠는 소의 등을 두드리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으니까 소는 그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꼭 2달 동안만이다. 돌쇠는 도깨비 새끼를 보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도깨비 새끼는 좋아라고 펄펄 뛰면서 100번 치사하고 깡창 뛰어서 황소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껄껄 웃고 나서 소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보다 10배나 소는 걸음이 빨라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소 등에 올라탔더니 소는 연방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마을까지 뛰어 들어왔습니다. 과연 도깨비 새끼가 말한 대로 돌쇠의 황소는 전보다 10배나 힘이 세어졌던 것이죠. 그 이튿날부터는 장작을 산더미같이 실은 구루마라도 끄는지 마는지 줄곧 줄다름을 쳐서 내뺍니다. 그전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장터를 이튿날부터는 아무리 장작을 많이 실었어도 하루 3번씩을 왕래했습니다. 돌쇠는 걸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새로 구루마를 하나 사서 밤낮 그 위에 올라타고 다녔습니다. 이거 참 굉장하다 하고 돌쇠는 하늘에나 오를 듯이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전보다도 훨씬 더 소를 귀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요. 자, 이러고 보니 동리에서나 읍에서나 큰 야단입니다. 돌쇠의 황소가 산더미같이 장작을 싣고 하루에 장터를 3번씩 왕래하는 것을 보고 모두 눈이 둥그레졌지요. 그 중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황소의 힘이 세어졌는지 부득부득 알려는 사람도 있고 또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터이니 제발 팔아달라고 정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돌쇠는 빙글에 묻기만 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끝.